자, 그럼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 물리에서 이용되는 한 두 가지의 예제들을 갖다가 살펴봅시다. 물리 쪽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예는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역학계. 자, 역학이라는 문제는 결국 벡터는 MA인데 이것은 M배 dV/dt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개 미방으로 처리할 때는 주로 속도랑 관련된 문제일 때 일개 미방으로 처리를 해요. 만약에 2개 미방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것은 n의 d제곱 x dt 스퀘어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x의 수학에서 x에 해당하는 역학에서는 t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역학에서 변수분리형의 가장 전형적인 예제는 결국 공기저항 시스템이에요. 공기저항 시스템. 그래서 1차원 역학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2차원, 3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편미분 방정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질량 M인 물체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만약에 물리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는 1대 미방을 할 거니까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속도 V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물리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조건은 내가 관측을 시작한 시각, 즉 t = 0에서의 속도 V0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면 뉴턴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m dV/dt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은 V는 일정하다. V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V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된다. 그죠? 그러면 결국 t = 0을 집어넣을까? 그럼 이것이 권선의 법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죠? 자, 지금 1차원 직선운동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마찰력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쟤는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랑 충돌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공기와의 공기 저항력도 마찰력이에요. 기체와의 마찰력을 우리는 공기 저항력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형태들은 결국 속도를 갖다가 감소시켜. 그죠? 이런 댐핑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에너지가 점점 전체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저런 문제는 수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에 의해서 기술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죠. 그죠?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 = 0까지 가게 되죠. 그죠? 운동 에너지 = 0은 결국 멈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멈추게끔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여기에 공기 알갱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가면서 이 공기 알갱이들하고 충돌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속도랑 관련되어 있고 방해한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결국 토이 모델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를 갖다가 대충 알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푸는 모델 정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공기 저항력이 예를 들어서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을 넣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저거 하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밤새 상수
gamma를 써주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속도의 1승에 비례하는. 근데 실제로는 속도의 1승에 비례할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할지, 속도의 루트에 비례할지, 속도의 1.33승에 비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항공기계공학에서는 인리의 속도의 인리의 파워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항법 자체를 만들지 절대로 교과서에 있는 공식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때 기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근데 이제 수업용 모델로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m dv dt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감마의 v 이러한 형태가 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초기적 부분이 구분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v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전형적인 변수 분량이다. 그래서 dv 나누기 v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m분의 gamma의 dt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v만의 함수, 우변은 t만의 함수, 방변을 똑같이 접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접근을 해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접근 상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접근 상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즉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봅시다. 하나는 먼저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먼저 보게 되면은 우선 얘는 부정적분이 돼버리니까 로그의 v의 절대값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n분의 gamma의 t하고 플러스 어떤 c1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자, 근데 우리는 얘가 공기 저항은 받지만 얘가 방향은 꺾지 않고 정지하는 이러한 모델을 원해요. 얘가 바람에 의해서 뒤로 날려갖고 이런 모델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V가 방향을 꺾지 않으니까 V는 0보다 크다가 됐죠, 그죠? 방향을 안 바꾸니까. 방향을 안 바꿔서 V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는 바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로그 V는 마이너스 n분의 gamma t 플러스 c1 이런 구조가 되고, 따라서 V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c라는 친구를 바꿔 써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gamma t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런데 c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t가 어디였지? t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 v0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t를 0을 집어넣으면 exponential의 0승은 1이니까 그때 얘가 v가 v0라고 했죠, 그죠? c가 v0죠, 그죠? 그래서 v는 v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gamma t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모델을 여러분들이 C를 쓰기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V분의 dt는 마이너스 n분의 gamma의 dt 해서 속칭 얘기하는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죠. t가 0일 때에 그때의 속도는 v0다. 오케이? t가 인위의 시간 t일 때 그때의 속도는 v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리고 v는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 꺾여지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는 로그의 v 나누기 v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gamma t. 그래서 정적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초기 조건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런 적분 상수 필요 없이 여기서 v는 v0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gamma t.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보게 되면은 결국 v가 처음 v0 값에서 점점 떨어지는데 gamma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떨어지겠죠. gamm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극단적으로 gamma가 0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v와 t 사이의 관계가. 자, 이런 그래프를 매스매틱하로 그린 그림은 여러분들 나눠준 노트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한다. 뭐 이러한 형태는 선형 미각으로 꾸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력은 마이너스 gamma 제곱 v의 제곱에 비례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속도의 하이 오더 파워에 비례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빨라질 때, 그죠?
물질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 저항을 더 세차게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죠. 사실은 100m 달리기 선수의 공기 저항력이 얼마나 센지는 100m 달리기 선수의 슬로우 비디오 화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얼굴 찌그러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뛸 때 슬로우 비디오 촬영은 그렇게까지 얼굴이 구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거의 시속이 40km예요. 그죠? 순간 최대 시속은 샤인 볼트 같은 경우 45km가 넘죠. 순간 최대 시속. 순간 시속으로 달렸을 때. 우린 그 정도 안 나오지만 따라서 걔네들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공기 저항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인간의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는 달에서 뛰었다면 그렇게 얼굴 변화가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자, 이 똑같은 모델은 자, 이러한 모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두께에 따른 어떤 투과 같은 경우에서도 exponential decay가 되는 이런 것.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방사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방사능 문제 같은 경우에서 방사능 물질이 있을 때 방사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초기 방사능의 양을 어떤 물질 속의 방사능의 양을 I0. 자, 방사능 물질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물론 순수한 라듐을 갖고 순수한 폴로늄을 갖고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퀴리 부인이 했던 실험도 라듐을 갖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피치브레드라고 하는 돌멩이에서 그 속에 라듐하고 폴로늄이 아주 소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퀴리 부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방사능 물질 라듐 찾으려고 4년 동안 고생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햄버로 쪼개는 거죠. 방사능 있는 돌멩이, 방사능 없는 돌멩이. 햄버로 쪼갤 때까지 쪼개는 거예요. 너무 흑설량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하는 거죠. 온도 차이를. 금속은 돌멩이보다 빨리 녹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용융점이 낮은 금속이 더 빨리 녹아서 금속물이 흘러나오죠. 돌멩이는 일반적으로 보통 제일 돌멩이의 장점이 뭐냐면 세라믹의 장점은 내열성이에요. 6000도까지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금속은 이 세상에 어떤 금속도 몇 천도보다 녹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내열성이 굉장히 강한 금속, 텅스텐 같은 경우도 3000도를 채 넘지 못할 거고 철 같은 경우는 한 1000도 정도 되면 다른 금속도 다 1000도에서 2000도 사이에서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멩이와 금속을 화학적인 방법에서 저가 그래서 그런 물이 흘러나오면 그걸 모았다가 식으면 뭐가 돼? 바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지. 퀴리 부인 나중에 폴로늄을 추출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는데 그 속에서의 초기 방사능의 양을 I0라고 합시다. 근데 이 방사능의 양이 점점 변해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변해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베타 분계 때문에. 만약 베타 방사선 물질이면 베타 분계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방사선 물질은 방사선 원자핵은 안정된 물질로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근데 얘가 안정된 물질로 바뀌려면 뭔가를 던져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베타 방사선 물질은 헬륨 핵을 버리면서, 그죠? 헬륨 원자핵을 베타 입자라고 하는 헬륨 원자핵을 버리면서 얘가 결국은 안정된 물질로 바뀌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돌멩이 속에서 처음에는 방사능 물질로 가득 찼는데 얘 이제 안정된 물질로 바뀌었고 방사능 내보내고 얘 또 바뀌었고 그리고 방사능을 낼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럼 방사능이 왜 약해지는가를 수식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때 방사능에 대해서 썼던 모델은 바로 뉴턴의 냉각의 법칙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자, 뉴턴의 냉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뜨거운 물체를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식는다.
그래서 뉴턴은 뭐를 생각을 했냐면 미분을 만들고 나서 어떤 물체의 온도가 시각 t일 때 온도가 t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에 따라서 얘가 변할 때 온도가 지금 식어야 되니까, 온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감소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퀄로 나타냈을 때 감소함수니까 음수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카파라고 하는 어떤 상수를 놔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시각에서의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냉각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학자들도 결국 방사능도 물질이 식는 것처럼 뜨거운 물체가 식어서 차가워지는 것처럼 초기 방사능의 양을 I0라고 하고 시각 T에서의 방사능의 양을 IT라고 할 때 냉각의 법칙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DIT의 DT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것은 그때 IT에 따라 비례하는데, 그죠? 남아있는 방사능 세기, 양이라기보다는 세기라고 해주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데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야 될 거고, 물질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내보내고 안정돼 버리는 친구가 있고, 천천히 내보내면서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에는 두 종류의 방사능 물질이 나왔죠, 주로. 하나가 요오드였고, 하나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었죠. 요오드 같은 경우는 3mm면 방광기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 8일 지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세슘이 약한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23년 정도, 그죠? 그러니까 세슘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하늘을 떠돌아다녔을 거고, 지하수에 오염수를 만들었을 거고, 또 바닷물로 나가서 그걸 갖다가 물고기가 잡아먹었을 거고, 그게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얼마나 천천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카파라는 비례상수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랑 관련되겠냐면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방사능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더 이상 얘는 방사능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폐기 처분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방사능은 여전히 나오지만 효율이 낮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썼습니다. 그럼 여기 DI, 얘는 바로 뭐가 되면 DI 나누기 I는 마이너스 카파의 DT. 그죠? 이거는 바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자,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T가 0일 때 I0였죠. T가 T일 때 I죠. 그죠? 이거 푸는 것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결과만 쓰면은 IT는 I0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의 T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사능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카파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 I의 어떤 T 이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것이 원래의 방사능의 세기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의 T를 얘는 I0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의 T 반감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2분의 1의 I0이라는 형태. I0 사라지죠. 따라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의 라지 T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면은 마이너스 카파의 T는 마이너스의 로그의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반감기는 결국 카파분의 로그 2. 로그 2는 뭐 여러분들 계산기로 눌러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일정값이 될 거고 바로 카파의 반감기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카파가 크면 클수록 카파가 만약에 크다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카파 값이 작으면 이것이 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파 값이 큰 경우에는 빨리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줄어든다. 그죠?
여기서 카파가 지금 큰 경우에 카파가 작은 경우에는 천천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질마다 반감기를 물질에 얘는 처음에 이 정도의 물질이면은 이 정도의 방사능의 세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또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얘가 지금 그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얘가 만약에 이 종이가 만약에 원래 이 종이에서 나와야 되는 이 방사능의 세기보다 절반으로 좀 줄어든 상태의 종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종이 속에는 탄소가 들어있는데 그 탄소 중에서도 C14라고 하는 방사능 탄소가 있죠, 그죠? 그 방사능 탄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그 방사능 탄소는 약 반으로 줄어드는데 4,300년 정도 걸리죠, 그죠? 근데 얘가 일반 종이보다 방사능 탄소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뭐야? 4,300년 전 거라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고대 파피루스의 그 기록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파피루스에 무슨 내가 기원전 2000년에 이걸 썼다 이렇게 안 써 있거든.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인문학적으로 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쓰이게 되고 지구의 나이를 말하게 하려면 반감기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사능 낙 같은 경우를 쓰겠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40억 살 정도 공연되는. 그러니까 요거도 같이 반감기가 3일 정도 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사실은. 그래서 각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마다 반감기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기록으로 다 나타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의 예를 그 이외에도 속칭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 하나 더 이제 터미널 벨로시티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터미널 벨로시티는 즉 중력장 하에서 공기저항을 받을 때 약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는 중력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기저항이 그래서 이때 공기저항은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로 넣어주고 저항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넣어주게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얼마나 공기저항이 세냐 작으냐 하는 것은 뭐랑 관련되게 되냐면 주로 저 물체 무게나 모형하고 관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공기랑 닿는 면의 단면 일반적으로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랑 닿는 면의 넓이하고 관련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약에 공기랑 닿는 면을 적기 위해서 만약에 물체를 낙하시키게 되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랑 그죠? 공기랑 닿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공기랑 닿는 면을 넓게 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훨씬 더 공기랑 닿는 면이 넓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 몸은 공기랑 닿는 면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엉클릴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그 속칭 얘기하는 낙하산으로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는 처음에는 일단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빨리 떨어지게끔 하죠. 몸 쪽에서. 그런 다음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몸을 갖다가 펼치는 방향으로 하는. 근데 요거를 잘 조절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8명이 순차적으로 떨어졌는데 원이 돼서 손잡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제 손을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이제 그런 데서도 다 바로 이런 터미널 벨로시티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공기 저항이 얼마나 크냐 장면을 나타내는 계수 K라고 K, 아까 감마라고 썼죠? 자, 편의상 감마에다가 질량 M을 곱한 공기저항 계수를 씁시다. 이러면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결국 뉴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mdvdt는 결국 물체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 방향의 힘은 플러스로 넣어주고 진행 방향에 반대되는 힘은 마이너스로 넣어주면은 물리 문제, 역학 문제가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진행 방향의 힘은 바로 내려가시오 중력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반대가 되는 힘은 바로 공기 저항력 감마 MV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자유낙하에다가 공기 저항을 추가시킨 거죠, 그죠? 따라서 자유낙하란 초기 속도가 0이라는 상태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를 m을 곱해서 만들어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얘가 내려가기만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려가기만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준다면은 결국 V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 G라는 친구가 gamma V보다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V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델이 될 거고, 자, 그럼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dV, dt는 결국 G-gamma V의 이러한 초기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델이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변수 분리형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G-gamma V분의 dV equal dt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아시죠? 자, 양면을 접근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 물리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각이 0일 때 이게 V0였다. 시각이 t일 때의 속도가 V다.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V는 딴 걸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테그랄에 a 플러스 bx분의 1에 dx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적분은 결국 b분의 1에 로그의 a 더하기 bx의 절대값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줘준다라고 하는 적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g-gamma v가 항상 양수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적분돼서 로그의 g-gamma v 한 거에서 v0는 g 빼기 gamma v0, 그죠? 이것이 바로 t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g-gamma v, g-gamma v0는 exponential t 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gamma v는 g-gamma v0의 exponential t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v0를 얼마나 구했죠? 물론 v0를 넣고 풀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즉 이 다이버가 속도를 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죠? 근데 우리가 자유낙하를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V제는 0이 되겠지,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gamma V는 마이너스 G 플러스 G배의 exponential. 여기 마이너스 gamma V에 빠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gamma T. 됐죠? 얘가 빠졌죠, 지금. 자, 그래서 마이너스 gamma V는 마이너스 G 하고 플러스 G배 exponential 마이너스 gamma T. 따라서 V라고 하는 친구는 gamma분의 G 바로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gamma T 이러한 형태로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거기 매스메티컬로 그린 그림이 노트에 있겠지만 요즘에 이런 그림은 누가 그 표를 짜서 그리겠습니까, 그죠? 매스메티컬에서 당연히 그리기 시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매스메티컬에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수렴을, 그죠? 수렴. 자, 수렴했다라는 거, 이거 종착역에 도착했다라는 얘기. 종착역을 영어로 뭐라고 터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착역 속도다. 터미널 벨로시티다. 뭐 한자로 얘기하면 종속도 또는 요즘에 버스 속도. 어찌됐든 터미널 종착역 속도다.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가 됩니다.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막 급하게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을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수렴 말은 이 속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t가 충분히 커지면 얘가 무엇이 되겠죠? 바로 감마분의 g가 중착력 속도 터미널 벨로시티 감마분의 g가 됩니다. 그 얘기는 감마가 크면 클수록 터미널 벨로시티가 빨리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마를 크게 하는 방법은 바로 공기랑 닿는 면적을 가볍고 물질 소재가 가볍고 공기랑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 같은 이러한 형태들의 이러한 종이 같은 경우를 실수로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백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달에서 떨어뜨리면 문제가 돼. 달에서는 감마가 제로니까. 달에서는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종이를 떨어뜨렸다. 달에서 종이를 한 15층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15층 달에 아파트를 짓고 산다고 해요. 달에서는 절대로 종이 떨어뜨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왜? 이렇게 떨어지면 바람이 불 줄 아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대로 떨어져요.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15층 정도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시속 100km가 넘죠. 종속도에 도달을 안 하니까. 그럼 시속 100km가 넘는데 면적이 작죠.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게 되면 칼이죠. 칼. 엄청나게 빨리. 그래서 달과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나 동화책을 쓸 때도 달에서 로봇하고 그 이제 한방 붙는 주인공의 얘기를 할 때 종이를 이용해서 로봇을 물리치는 이런 걸 했는데 로봇이 좀 허접한 로봇이죠. 그러니까 종이에 의해서 종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복사지를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러한 친구들도 시속 100km가 넘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시속 100km로 여기를 한다라고 합시다. 나가요. 그죠? 우리가 복사지에 비는 정도가 아니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쓴 적도 있는데 달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제 지상에서 봤을 때는 뭐 종이 같은 경우나 깃털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수는 어디까지나 토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뭐냐? 실제 상황은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 상황은 공기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공기의 흐름을.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교과서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수 입장에서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피팅을 하죠. 실험 결과를 피팅을 해보고 공기 저항이 몇 승 정도에 비례하면 저 정도의 피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1.3 이렇게 넣었더니 실험하고 잘 맞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푸느냐? 못 풀어요. 수학. 칠판에서는 못 풀어주고 컴퓨터로 풀어가죠. 속칭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